안녕하세요. 끔찍한 사건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병원 선생님의 저의 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치유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쓰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엄청 충격적이고 뒤집히는 반전에 혀를 내두를 사연이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착실하고 성격 좋은 남편을 5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던 저는 이성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모임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책을 교환하고 식사를 하자는 말에 순수하게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눈치 없던 저는 그제야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5년의 세월을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 모두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남편과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백년가약을 맺기로 했답니다. 연애하는 동안 일부러는 아니지만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 서로가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친정 부모님께 그 일을 소개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차분하고 착실해 보이는 남편을 제 짝으로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어릴 적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줄곧 두 모주와 둘이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겸손한 자세로 인사를 드리며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생긴 게 딱 기생간상이네. 바람기가 다분해 보여. 어디서 전화를 골랐는지. 5년이나 만났는데 이제야 인사를 오는 거야? 아가씨가 참 경가 없네. 처음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처음 만난 며느리감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 사람 놀란 거 안 보여? 엄마는 내가 처가에 가서 제비 같단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 기생관상이라는 말은 살다 처음 듣는다고. 당장 사과해. 아니 나는 그냥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느낀 대로.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내 며느리감이라니? 사귄 지 5년이나 됐는데 이제야 인사 안 놓고 바로 결혼하겠다고? 예식장까지 무사히 들어가야 한 식구가 되는 거니까 아직은 남이란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가족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딱 봐도 나한테 과분한 여자인 걸 모르겠어? 아무리 어른이어도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너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아직도 서운한 게 있어서 한 말인데 벌써부터 저 아가씨 편드는 거야? 내가 결혼 반대하면 아주 인연을 끊을 것 같네. 이래서 자식 새끼는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12조로 말씀하셨답니다. 그 일을 5년 동안 사랑했고 결혼 직전까지 왔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기분이 상하고 결혼할 마음이 달아난 걸 당연히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가 혼자서 자기를 키워 괜히 저를 질투하고 시샘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 앞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실컷 드러내놓고 남편이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니까 수긍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여러 고민 끝에 남편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을 땐 시어머니가 매우 단아하고 조신한 태도로 저와 부모님을 대하셨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게 본 모습인가 싶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아담하고 예쁜 신혼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결혼 전과 같이 맞벌이로 살기로 했고 돈을 많이 모으고 나서 2세를 가지기로 했네요. 아이를 늦게 낳겠다는 말에 친정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꼭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니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멋진 말을 해주셨답니다. 이에 저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좋은 분인 것 같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그런지 신혼집에 자주 찾아오셨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살림을 제대로 하라는 잔소리 같은 건 하지 않으셨고 몇 시간 앉아서 대화만 하다가 돌아가셨죠. 점점 친숙해지고 정이 들어서 저도 시댁에 자주 찾아뵀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키우다 사셨고 이젠 그마저도 저와 살고 있으니 많이 외로울 것 같아 딸 노릇을 조금이나마 해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어머님, 요 앞 사거리에 있는 갈비탕집 새로 생겼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오늘 저랑 거기서 저녁 같이 할까요?
아, 거기? 거기 뭐 벌써 먹어봤어. 너 먹는 거 보고 나도 따라 들어가서 먹어봤지. 네? 저를 따라 들어와서 드셨다고요? 언제요? 저는 어머님을 거기서 뵌 적이 없는데? 아, 말이 헛나왔네. 네가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러 간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며칠 뒤에 나도 혼자 가서 먹어봤다. 이제 이해가 되지? 아, 그 말씀이셨군요. 그때 저를 봤으면 아는 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어머님을 밖에서 뵈면 더 반가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긴 가보셨다고 하니까 다른 식당으로 가서 먹을까요? 여기 근처에 맛집 많으니까 나가서 찾아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들어와 식사했다는 말실수를 하시고 나서부터는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멀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제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돈가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요리문 너머있는 나무 뒤에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카프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인 걸 한눈에 알아보았죠.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궁금해서 식사를 하다 말고 바로 뛰쳐나가서 어머님을 아는 체 했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세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요. 아, 알아봤구나.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벗으시며 긴장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네가 식당 안에 있는 게 보여서 얼굴 좀 보다가 가려고 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쁜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이죠. 어머님, 그럼 들어와서 저랑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됐잖아요. 저를 먼발치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얼른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아, 아니다. 네 얼굴 봤으니까 가던 길 가마. 나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빨리 가봐야 한다. 제가 시어머니 팔을 잡으려고 해봤지만 성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붙잡지 못하고 보내드렸네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는지 우연히 마주쳤는데 오랜 시간을 길에서 머물며 바라보셔서 가슴이 찌릿하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외근할 일이 생겨서 지하철을 타고 거래처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고 밖으로 나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제 눈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거긴 시댁과도 멀었고 우연히 만날 장소가 아니었어요. 회사가 밀집된 곳이었답니다. 카페 밖에서 스카프를 두르고 선글라스를 쓴 시어머니는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장 카페 밖으로 달려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주랭랑을 치셨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뛰어가시더군요. 하지만 한참 젊은 제가 곧 어머님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이상하네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저를 쫓아다니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손을 들어 손사래를 심하게 치더군요. 아니야, 나 오늘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이번에도 지나가는 길에 네가 카페 안에 있는 게 보여서 잠시 바라본 것 뿐이라고. 예,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우연으로 연속으로 만난 걸 보니 신기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아챘고 저를 일부러 미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절 미행하신 것 같은데 맞죠? 미행? 얘 새아가, 내가 왜 널 미행하겠니? 얼토당토하는 소리 말거라. 나 이 근처에 진짜로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라고. 정말이세요? 그럼 볼 일이 뭔지 말씀해보세요. 어디 가시는 길에 여길 지나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었더니 어머님의 감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지금 CM이를 이상한 스토커 취급하는 거냐? 우연히 지나치다가 본 걸 가지고 왜 그리 호들갑이야? 넌 내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착한 줄 알았더니 아주 교만한 애구나? 역시 내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대로 싹수가 노란 년 같다. 네? 어머님, 지금 그런 막말을 왜 하세요? 여기서 기분이 불쾌한 건 바로 저라고요. 그럼 앞으로 길 가다 널 발견하면 납작 엎드려 바닥을 기어다녀야겠구나. 이건 뭐 며느리년이 무서워서 길바닥도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겠네. 그렇게 쓴소리를 하시고 몸을 돌려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저는 오해가 아닌 미행인 걸 확실히 알고 있어 다음에 또 걸리면 남편에게 말하고 크게 경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생각을 알지 못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가로수 옆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는 시어머니가 보여서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하루는 남편이 없는 신혼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답니다. 이 정도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충분해 보였으니 남편에게 일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내가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점심 먹으러 식당을 가든 어디서든 멀리서 날 지켜보고 있다고. 엄마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아이 설마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엄마 연세의 노인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잖아. 아니야. 날 미행하는 걸 몇 번이나 붙잡았다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길에 날 발견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어머님은 날 스토킹하고 있어. 제가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일화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지?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말이야. 날 마마보이로 키운 것도 아니고 당신을 좋게 말씀하고 계셔서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못하겠어. 내가 허튼 짓을 하는지 감시하려고 매일 스토킹을 하는 것 같다고. 처음 어머님이 날 보고 했던 말 기억나? 생긴 게 딱 바람둥이일 것 같다고. 남성 편력이 심할 관상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 그랬지. 난 그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내가 엄마를 따로 만나볼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듣고 미행하는 행동도 더는 하지 말라고 할게. 제발 좀 그렇게 해줘.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무서워서 잠도 설친단 말이야.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이가 중간에서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니 곧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끝날 거라 판단했죠.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님을 만나고 왔는데 끝까지 스토킹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모든 건 우연이고 진짜 제 얼굴을 먼발치에서 잠시 본 것뿐이라며 저를 못돼 먹은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그이는 제가 가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말이야 쉽지. 당신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요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가 아니라고 딱 잡았다는 데는 뭐 다른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엄마도 조심하겠지. 만약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다시 얘기해. 그때 무슨 조치라도 취할 테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무런 해답을 가지고 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이 통했는지 시어머니는 회사 근처에서나 집 근처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죠. 며칠 뒤 스트레스 하나 없이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갈증이 나서 거실로 나가 정수기에 물을 한 컵 받았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는데 어두운 거실에서 누군가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분명했죠. 당장 달려가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주방 바닥에서 잠을 잤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남편이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깨우더군요. 여보, 일어나봐. 정신 차려.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여기 어디야? 어머님. 여보, 어머님 어딨어? 당신도 본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저는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켜 세워 거실과 안방, 화장실 문을 열어보며 시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됐는지 어머님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기절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이는 저더러 꿈을 꾼 게 아니냐며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무슨 수로 들어왔겠느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현관번호 우리밖에 몰라. 엄마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왜 여기까지 왔겠어? 그야 나도 모르지. 어쨌든 날 스토킹하려고 찾아온 게 분명해. 나 진짜로 봤어. 저기 거실 끝에 서서 날 노려보던 어머님 모습을 말이야. 당신 편집증 아니야? 왜 자꾸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이번 주에 나랑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내가 새벽에 분명히 저기 앞에 서서 날 노려보는 어머님을 봤다고.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고 저는 시어머니가 날 스토킹하는 게 맞다고 말다툼을 했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대화의 문을 닫고 말았네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두려움 속에 잠을 청했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은 천만다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연락과 만남은 일절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님도 제 얼굴을 보기 불편하다고 해서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죠. 그이는 시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면 분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주의 시간이 지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잠시 바람을 쐬려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을 들고 저희 회사 안을 들여다보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의 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반대편 옥상에 있는 시어머니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조용히 사무실로 내려왔고 두려움에 떨며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죠. 그이는 헉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인 거지? 망원경까지 들고 당신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몰래 감시하는 짓을 관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들키지 않고 미행하려고 수법을 진화시켰다고. 봐봐, 이런데도 내 말이 틀리다고 할 거야? 아니, 당신 말이 맞긴 해. 그런데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야. 그 말은 뭐야?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다는 거야? 남편은 저를 빤히 보더니 당신 혹시 바람 피워?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실수를 했답니다. 뭐? 바람? 당신이랑 내가 서로 못 믿을 짓을 한 적이 있었어? 연애하는 5년 동안 내가 의심받을 짓을 한 적 있냐고. 당신은 날 못 믿는 거야? 제가 강하게 째려보며 당당하게 말했더니 그제서야 깨갱하고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당신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난 당신을 믿어. 이건 진심이야. 그럼 엄마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알아봐야겠어. 당신이 좀 해결해줘. 난 이제 어머님 얼굴 보면 무조건 기절할 것 같다고. 엄마가 많이 아프신 것 같네. 내가 결혼을 해서 외로워서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어. 일단 엄마를 몰아세우지 않고 내가 잘 타일러가며 대화를 시도해볼게. 정 안되겠다 싶으면 병원에 모셔가서 치료를 할게. 여보 미안해. 엄마가 이런 짓을 벌이는 것도 미안하고 괜히 당신을 의심해서 말이야. 그제야 남편이 절 믿어주었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말에 아주 조금 안도할 수 있었네요.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잘 된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뭘 하셔? 당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야. 엄마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당신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바람난 놈하고 같이 있는 걸 봤대. 그래서 당신한테 집착하게 되었고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하신 거래. 뭐야?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온 거야?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해야지. 부하가 취미인 저는 다시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지 두고 볼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저, 시어머니가 셋이 둘러앉았어요. 저는 서론을 각설하고 본론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한테 제가 바람났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바람 피우는 걸 보셨어요? 확실하게 본 건 아니지만 의심되는 행동을 한 걸 봤어. 회사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랑 다정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걸 봤지. 그것도 여러 번이나. 결혼을 했고 가정 있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널 미행했다. 뭐라고요? 고작 회사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걸 보고 불륜의심을 하셨다고요? 어머님, 지금이 조선시대나 고구려시대인가요? 결혼한 여자는 회사 남자 직원이랑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농담 주고받고 웃은 걸 가지고 바람 피우고 있다 의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 얘 봐라. 화내니까 눈이 더 심하게 찢어지네? 그런 표정을 지니까 더 기생년 같다. 너 찔리는 게 있어서 이러는 게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럼 한 번은 용서해줄 테니 말이야.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면 회사 사람들 불러서 증명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더러운 불륜녀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겠다고요.
그리고 제 눈이 어쩌고 하면서 기생년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불쾌합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요것 봐라.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거냐? 너 지금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지.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무서운 시어머니와 한 식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100번을 말해도 믿지 않으실 거죠? 그래요.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당장 어머님 아들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저는 홧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면 누구라도 이혼할 마음을 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대면서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안 되겠어. 엄마, 당장 이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 내 아내는 절대 바람 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엄마를 보지 않고 살겠어. 라고 엄포를 놓았답니다. 너 지금 천륜을 끊자는 말을 하는 거니?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이 애비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주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네. 나는 절대 이년한테 사과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 분명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린 여기서 나갈게. 다신 찾아오지 않을 테니 엄마도 찾아오지 마. 그이는 진심이었는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꿔 다급하게 저와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알았다. 사과하마. 그러니 이대로 가지 말거라. 아들, 그리고 며느라. 이 늙은이가 할 일이 없어 괜한 짓을 벌였어. 세계 네가 문제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안다. 저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려고 했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가 딱하고 불쌍하게 보여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미행 같은 건 안 하실 거죠? 새벽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 놀라게 하지도 않으실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새벽에 신혼집에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널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건 맞다만 너희 집에는 말없이 가본 적이 없다. 새벽 시간에는 더더욱 갈 일이 없다고. 내가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갔겠어? 어머님,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봤다고요. 거실 끝에 서서 저를 노려보는 모습을요. 내가 모든 걸 인정하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야. 억울하다, 세아가.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으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아무래도 제가 기절했던 날은 뭔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꿈을 꾸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시어머니가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미행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이제 걱정을 덜어내고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스토킹이 끝나고 한 달 뒤 감기 기운이 있어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착신이 쑤시는 바람에 욕조에서 오랫동안 반신욕을 했죠. 물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몸의 피로를 풀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안방에 있어 발가벗은 채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발을 들이자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후유증이 남아서인지 누군가 절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닭살이 돋았죠. 저는 안방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 옆에 단추 같은 게 붙어있는 걸 보았어요. 전에는 못 보던 것 같아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단추는 접착력이 있어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봤더니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으로 살펴보는데 단추 뒤에 영어로 CCTV라고 쓰여있더군요. 순간 소름이 끼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이게 뭐야? 설마 몰래카메라야? 누가 이딴 짓을 한 거야? 안 되겠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저는 단추 모양의 카메라를 보고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곧 경찰서로 잡혀갈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며 옷을 챙겨 입고 핸드폰을 집어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침입했답니다. 이윽고 안방 앞에 선 사람은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저희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게 판명되었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람 역시 시어머니가 확실해졌죠. 요즘 몰카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데 시어머니도 집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얘 세아가 아직 경찰에 신고 안 했지? 그만 핸드폰 내려놓아라. 그 카메라 내가 달아둔 거니까.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어머님 뿐이니까요. 어머님,
며칠 전에 대화로 다 끝내지 않았나요? 제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또 이런 짓을 벌인 거죠? 이유나 들어봅시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젠 무서워서 더는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요. 저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망상에 빠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냥 네가 바람 피우고 있기 때문이잖아. 너 회사에서 박철우 과장이랑 불륜 관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또 김민수 대리도 너랑 사귀고 있는 거 확인했다. 내가 그 사람들 집까지 미행해봤는데 네가 그 남자들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사진도 모두 찍어놨으니까 빠져나갈 생각 마라. 네? 어머님, 제 회사 사람들 이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랑 불륜이라뇨. 터무니없는 소리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하네. 내가 다 봤어. 인연이 그 남자 직원들에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커피 타주는 거 다 봤다고.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네가 수저 젓가락을 챙겨주는 것도 다 봤어. 회사 창고가 인연이 돌아가면서 그 짓거리를 한 것도 알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미친 소리 이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한 행동을 바람으로 본 것도 모자라 회사 내에서 제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회사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뇨. 그리고 집에다 몰카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설마 제가 집안에서도 바람 피운다고 상상하신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진실이잖아. 니년이 이 집에 남자를 끌어다니는 걸 수없이 많이 봤어. 회사 남자들을 돌아가면서 데려오고 술집 접대부까지 끌어들인 걸 확인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람 자체를 피운 적도 없는 데다 집에 아무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누굴 보고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 새침이 뗄 생각하지 마라. 얼마 전에도 내 아들이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잤잖아. 너 그때 내 얼굴 보고 기절한 거 기억 안 나냐? 아, 그날이요? 역시나 꿈이 아니라 어머님이 불 꺼진 거실에서 널 노려보고 계신 게 맞으셨군요. 그런데 어머님, 그날은 제 옆에 남편뿐이었어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은 망상증 환자세요. 극도로 흥분한 저는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안방에 있던 물건들을 시어머니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조리 던졌죠.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대먹은 짓을 하는 거냐고요. 진짜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려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진들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찍은 증거들이라고. 여기 너랑 불륜을 저지른 남자들 사진이 가득이야. 네 눈깔로 직접 확인해봐. 어머님, 여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그냥 새까만 종이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면 니년이 꺼리치는 면상이랑 남자들이랑 그 짓 하는 모습이 다 보인다고. 자세히 보란 말이야.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까만 어둠뿐이었답니다. 제가 자신을 집어던지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졌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제 뺨을 날리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물건을 집어 던져? 네가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아니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지. 네 추악한 속내를 보니 오히려 반갑다 인연아. 역시 넌 내 예상대로 개차반 인연이었어. 남자 관계도 그렇고 성질머리도 그렇고 말이야.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믿으시겠어요? 1000만 번을 말해도 너를 믿지 않아. 너는 눈이 쭉 찢어진 게 딱 봐도 기생관성이 확실한 년이야. 내 아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인다. 이 걸레 같은 년아. 어머님 안 되겠네요. 어머님 아들한테 바로 전화해야겠네요. 그럼 누가 겁먹을 줄 아느냐? 네 년이 바람 피운 증거가 나한테 다 있는데 괜찮겠어? 그래 불러봐라. 내 아들하고 같이 네 년 초상을 치러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우지도 않은 바람 증거가 있다면서 으르렁거리는데 기가 차고 한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상황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반신욕을 하고 맨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것과 저희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캐내려고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려 숫자를 조합해 풀었다는 걸 덧붙이면서 말이죠. 또 억지를 써가면서 제가 바람 피웠다고 주장하는 태도까지 모조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지금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혼자 상대해야 해서 겁을 먹었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세던지 쉽게 풀지를 못했답니다. 거기서 끝이면 참을 수 있었지만 곧 어머님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년아, 네 년이 남자들한테 꼬리를 살랑대면서 흔드는 걸 다 봤는데도 끝까지 발뺌이냐? 너 같은 기생년은 살 자격이 없어. 죽어도 싸다고. 이거 놓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못 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고 똑같이 머리채 잡고 주먹질할 거예요. 얼씨구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 몸뚱아리를 함부로 걸리는 주제 어디서 바라기야? 시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주먹을 뻗으려고 하자 제가 먼저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입을 때려버렸습니다.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려서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따귀를 날리면서 패악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인연이 CMA를 패는 거냐? 오니야 좋다. 오늘 끝까지 가보자고. 제 밑에 깔려있던 시어머니는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며 발악했고 저 또한 더 세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조금 있으면 남편이 와서 해결해줄 거라 믿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계속 제압하고 있기로 했죠. 이윽고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입을 열더군요. 저기 왔네. 니년이랑 바람 피운 남자들 말이야. 내 아들이 다 끌고 이리로 온 거라고. 이제 알겠느냐? 이 기생년아? 오늘이 니년 끝장나는 날이라고.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여보. 경찰들이랑 정신병원 간호사들을 데려왔어. 시어머니가 제 불륜 상대들로 본 남자들은 어머님을 잡으러 온 경찰들과 정신병원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용서를 빈 날 정신병인 걸 알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증을 확진하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입원자 동의 없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사람을 시켜 한 달 동안 시어머니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했고 오늘 안방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확실한 정신병 환자라는 걸 확인해줘서 경찰과 정신병원에 연락해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때로 집안에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경찰관 둘이 시어머니 두 팔을 잡으며 저에게 멀찌감치 떨어지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발악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왜 나를 잡고 난리야? 니놈들 모두 전현이랑 잠자리를 가졌잖아. 아들아, 이것들 모두 상근놈들이야. 너도 속고 있는 거라고. 그이는 저를 아는 채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내려다보며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하네요. 엄마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어내서 제 아내가 바람 피우는 여자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찰과 간호사들의 제압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며 악을 쓰며 대답했답니다.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건 네가 안고 있는 그년이라고. 그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모르고 있나 본데 아주 더러운 계집이야. 당장 떨어져. 그 기생년이랑 계속 살다간 네 인생을 망치고 말 거라고. 남편은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경찰들 손에 맡기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미친 발악 때문에 수갑과 포승줄을 묶고 저희 집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찾아온 고요한 침묵이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끌려간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입원 동의서를 쓰려고 시어머니가 떠나고 30분 뒤에 출발했답니다. 저를 스토킹하고 몰카까지 설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보호자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증세가 불안장애, ADHD, 거대망상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까지 있다며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나란히 앉은 저희 부부는 입원 동의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했답니다. 이로써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방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발광하며 탈출하려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과 욕을 내지르면서 말이죠.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시어머니를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네요. 어쨌든 모든 가정을 밟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사회로 나와 똑같이 절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가 다 됐다고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쓸어내리며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치료된다 해도 당신과 만날 일이 없게 해줄게. 요양원에 모시든지 시골에 보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고마워 여보. 이제 다 끝난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저를 집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할 걸 우려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였죠.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을 놓지 못하고 계속 복용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으시죠? 정말 살벌한 시어머니가 뭔지 제대로 들으셨죠? 여러 사연자분들이 시댁과 갈등을 빚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이야기로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로 마음을 치유하고 싶네요. 그럼 저는 건강을 챙기고 아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